자, 그 미술사학과 20주년 기념 행사 첫 순서 저희 그 윤효희 교수님의 그리운 도자사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두 번째 순서 역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대하시던 순서죠. 우리 이태호 교수님의 송도기행첩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친필로 이렇게 적어주신 이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다 착석하셨으면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태호 석좌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생각은 원래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별로 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거론되는 과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걸 보면 제가 한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안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삼비 씨가 하도 졸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미술사학과 30주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송도기행첩은 그 표암 강세황이 이제 그려온 화첩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졌고, 그거를 최근에 이제 다시 이 글을 우리 경운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문학하고 이제 미술사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제 읽으면서 저도 처음 이제 글을 처음 읽어보는 그런 셈이었는데 보니까 강세황이 그렸다는 그런 흔적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강세황 건 아니겠다 이런 결론을 갖고 이 글은 월간미나 금년 이제 8월호, 9월호에 나누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과연 강세황이 이제 그렸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개성부 소속 그 지역 지방 화원의 그림으로 봐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화첩은 이제 송도 전경부터 박연해서 16점의 실경 그림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1757년경 개성유수였던 오수채가 아마 발언을 해서 이거를 제작하지 않았나 싶고, 그 오수채 박연폭 시가 한 폭 달려 있고, 그때 놀러 왔던 강세왕에게 글을 부탁한 것 같고, 그때 강세왕은 자신이 지은 시나 글을 쓰지 않고 조선 초기에 박은이라고 하는 문인의 관음사에서 일박했다고 하는 그런 시를 베껴놓은 그런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9세기 후반쯤으로 추정되는 요거는 이제 이것도 표암 강세황 글로 짐작했는데 글씨체가 완전히 다르고 또 종이도 다르고 해서 작가미상의 화첩 후기가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지에 성제 김태석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서예가로 유명한 그 김태석의 표암 선생 유적 이런 글씨가 표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 화첩은 동원 이홍근이 소장했었고, 그거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80년부터 기증해서 4만여 점의 기증품 중에 이제 하나 대표작으로 꼽히던 거죠. 동원 이홍근은 아마 개성 출신이고, 그때 관장이었던 이제 최순호 관장과 이제 친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작년에 마침 그분을 기억하다고 하는 40주년 기증식을 갖고 첫 전시를 한 기증 40주년 기념전을 작년 가을에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금년 봄까지 전시가 돼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송도 기행첩하고 동원 기증 가운데 정수영의 해산첩, 금강산 화첩이 나란히 전시가 돼 있었어요. 저는 이제 80년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시절에 이 정수영의 금강산 화첩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바람에 옆에 있었던 송도 기행첩을 좀 소홀히 봤네요. 그리고 개성에 가지 못하는 바람에 제 기억에 그냥 잊혀져 있다가 새롭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이 송도 기행첩이 강세왕의 그림이라고 이제 쓴 글은 첫 글은 최순호 관장의 강표암이라는 글로 고고미술 110호에 1970년에 발표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글을 쓰신 게 아니고 아마 강연을 하신 거를 강연하신 건 녹취를 아마 풀어서 고고미술이라는 잡지에 실었던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강표암 강세왕 그림으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 바람에 이제 누구도 이게 강세왕 그림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죠. 그 글에는 이제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이 화첩이 알려져 있었고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대중에게 세상에 이제 강세왕의 그림으로 소개한 것이 최순호 선생이시죠. 그 뒤로 이제 박사 논문이 미술사에서 변형섭의 논문하고 그다음에 이경화의 논문이 1987년하고 2016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사적인 표암6호가 발굴이 돼서 문학사적인 측면의 연구가 정은진에 의해서 성균관대학에서 석사, 박사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송도기행첩이라고 하는 단일 주제로 김건희가 이대 석사 논문으로 2001년에 썼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송도기행첩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를 아마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그 최순호 관장님에 대한 신뢰에서 이제 비롯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첩은 지금 오른쪽 위에 맨 위쪽 그 송도 전경도부터 해서 화암, 백석암 이렇게 해서 쭉 박연폭포까지를 이제 여행하는 거죠. 여행하면서 스케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수채라고 하는 사람의 박연폭시, 그 다음에 이제 박은이 지은 시를 표암 강세왕이 쓴 거. 이게 유일한 이 화첩의 이제 강세왕의 필적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이 화첩 전체를 강세왕으로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안실경을 네 곳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첩의 후기가 뒤에 이제 딸리게 됩니다. 그리고 표첩에는 그 표암 선생 유적 이렇게 표첩을 해놨고요. 이 여행은 우리 이제 판문점 예성강이 흐르고 그 한 지류가 박연폭포 대흥산성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길을 따라서 형성된 그런 유적지죠. 이런 유적지를 지금 쭉 여행하면서 송악산에서부터 박연폭포까지를 이 주변을 이제 여행하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 여행에 정 코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문인들의 그 문집들을 그 송도 기행과 관련된 여행기를 한 10여 편 보니까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어느 코스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화첩이 좀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물론 이제 이 앞에 연구자들이 했고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 이제 이 정 코스가 이렇게 있는 걸로 다시 화첩을 재구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 근본 이유는 요 대흥사하고 대승당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절이에요. 같은 절인데 대흥사하고 대승당을 분리시켜서 그린 거 이게 이제 순서가 뒤바뀐 걸로 생각했는데 또 한편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케치를 할 수도 있었던 근거리 그 여행이죠. 장거리가 아니고 근거리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오관산, 천마산 등의 을 끼고 예성강 한 지류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제 여행하고 시를 남기는 건 조선 초기부터 계속 이미 고려 시대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이 시점에 와서 오수채가 이제 개성유수를 하던 시절이죠. 1757년 이때 이제 그 개성 부하원에게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해본 거죠. 방금 얘기한 가까운 송악산, 천마산, 박연폭포, 그다음에 대흥산성이죠. 대흥산성. 요 대흥산성은 이제 개성산성의 보조 산성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화첩에서 이제 요 태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관산을 중심으로 해서 태안이라고 하는 장소를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유적은 조선 시대 유적하고 고려 시대 유적하고 부딪혀서 이 태안은 고려 왕건의 태실이 있었던 곳의 태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승당, 대흥사 등은 이제 조선 초기 조선 시대를 구축한 태종 이방원의 유적지와 관련돼서 아마 고려 유적과 조선 유적을 통합해서 여행하고 그린 화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소개할 때 이 표암 송도기행첩은 요 영통동구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하죠. 이 그림이 유명하고 교과서에 이제 유명하게 실린 거는 서양화법이 처음 도입돼서 기존의 준법으로 그리지 않고 먹의 농담과 담채를 섞어가면서 입체감 있게 그렸다 이렇게 쓰고 있죠. 물론 이제 그림은 첫인상은 밑점 산 토산을 배경으로 해서 바위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쨌든 그런 그림이 이제 서양화법 우리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서양화법에 그 서양화법을 처음 이제 도입해서 그린 그림으로 이제 확정이 돼 있죠. 이상하게 개성하고 인연이 없어서 개성을 제가 못 갔네요. 그 바람에 이제 요새 인터넷을 다 뒤지니까 그 개성공단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서 몇 개 캡처가 됐고요. 캡처할 수가 있었고 내가 가서 찍지 않아서 이 그림하고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영통사 복원한 영통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영통동구의 그 토사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풍경 속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영통동이라고 하는 바위 글씨하고 계곡은 또 요걸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이 계곡을 다리가 있는 요 계곡을 얘기하고 여기 이제 이 글은 강세왕이 쓴 지리지의 그 한 대목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뭐 용이 나온다는데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요 바위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남들이 찍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 영통동문
이라고 하는 바위 글씨가 아마 어디쯤 써 있을까요? 여기 이 바위쯤 써 있을까?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그림은 사생을 했음에도 그 사실적인 그 현장감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화가 솜씨인 게 이제 분명하죠. 그 부분에 그 낙이 타고 가는 인물하고 동자인지 약간 나이든 노비인지 따라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런 그 바위를 그리는 우리가 막 부벽준이니 무슨 피마준이니 미점준 이런 준법이 아니고 그냥 먹과 물감을 섞어서 덧칠을 하면서 번지는 효과와 입체감을 내고 거기에 이제 호분을 함께 섞어서 표현하는 이렇게 아주 색다른 그런 그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장소가 이제 이 송도 기행첩 혹은 송도 여행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박연이죠. 우리 흔히 알다시피 이제 박연, 그 다음에 이제 황진이, 그 다음에 이제 서경덕 이렇게 셋을 송도 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송도 삼절의 그 제일 명소가 이제 박연 폭포죠. 개성남봉가라는 노래로 나오고 박연폭 떨어지는 소리에 이제 하는 시작의 그 개성남봉가처럼 우리나라 폭포 중에 폭포 굉음, 폭포 소리가 제일 크고 큰 폭포 소리를 가진 폭포로 유명하죠. 50m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이 바위에 그 주름들을 먹선으로 그리고 약간의 입체감을 내고 이제 원근감을 그죠? 폭포를 위로 갈수록 좁혀 그리는 원근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그 화법의 특징은 먹과 담채로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호분을 덧칠해서 그 폭포의 이미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혹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또 더 보강하는 뭐 그런 방식을 썼는데 요거는 특히 2016년인가 2013년인가 그 표암 강세왕 탄신 기념 그 전시 때 이 그림이 소개돼서 우리 명지대 잠깐 계셨던 이동찬이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의 이 호분의 이 까만 부분이 이제 호분에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에서 유행했던 호분을 써서 그린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박물관을 좀 곤욕스럽게 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전시실에서 꺼내서 면밀하게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흰색이 변화된 게 아니고 흰색에서 이제 위로 원근감을 내기 위해서 연한 먹을 이렇게 덧칠해서 이 사람은 하여튼 이 덧칠해서 자기가 표현하는 중심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화가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표암 강세왕의 박연폭포와 1750년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에 겸재정선이 그린 박연폭포를 비교하면서 이 조선 후기 회화의 변화 하나는 소리감을 평면에 담은 느낌대로 그리는 방식하고 눈으로 본 대로 사생하는 방식이 조선 후기에 정착이 돼서 표암 강세왕이 가르쳤다는 이 단원 김홍도가 이 강세왕의 이 수법을 받아서 훈련된 화원의 이 그림 솜씨로 우리 땅을 그리는 눈으로 본 대로의 사생화법을 완성했다. 김홍도가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이거 다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세왕이 이 표암 그 표암이 아니고 자꾸 표암이 이제 입에 붙어 있어요, 그죠? 박연폭포 송도기행첩의 박연폭포는 지금 제가 가서 안 봤으니까 확인이 안 되지만 아무튼
약간 옆에서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범사정이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대흥산성 북문이 그려진 건데 이 범사정과 대흥산성 북문이 보이려면 사실은 상당히 폭포의 왼쪽 편에 와서 봐야만 이 범사정이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림은 거의 정면에서 보면서 오른쪽 저 밖에 있는 범사정을 아래로 끌어다가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 박연폭포만은 실경사생보다는 조금 더 그 박연폭포 전경이 가진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박연폭포 이 실경쯤에서 보고 찍은 사진을 보고 7월달에 스케치를 했는데요. 고모담에 이제 바위 두 개가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연이라고 하는 소의 바위가 하나 있고, 이렇게 이 시선을 보이는 사진을 보고 그리니까 이렇게 왼편, 이건 제가 7월 달에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는 사생 화법이 아니고 역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화법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격이면서 이제 전통을 함께한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글이 바로 이제 이 박연폭포 다음에 이어 있는, 그래서 아마 오수채는 이 화첩을 생각하면서 구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점의 태안 실경들을 보완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에 이제 박연시, 가장 이제 박연폭포의 아름다움을 담은 시가 이제 오수채, 그리고 오수채는 글씨체 자체가 개성이 강해서 약간 사선이면서 길쭉길쭉하고 아주 거칠게 빠른 그 붓질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세왕은 아주 단정한 그러면서 약간의 그 조선 당시 동국진체라고 하는 조선적인 서체의 영향도 약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읍치원이라고 하는 박은이 대흥시, 대흥은 대흥사의 그 대흥도 되고 큰 흥도 되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중의를 갖고 쓴 단어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시를 광지가, 표암 강세왕이 썼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오수채가 이 박연시를 쓴 거는, 이 시는, 오수채는 그동안 이제 송도 읍지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오수채 때부터 송도 읍지를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57년에 개성유수로 부임해서 송도 읍지 1권을 완성하고, 정조 때 와서 이제 4권 마지막까지 완성이 돼서 오수채는 1권만 하게 되고, 그 1권은 시예요. 그러니까 개성이 가진 아름다운 풍광을 읊은 시들을 모은 책이 되죠. 그래서 그 시 중에 오수채가 쓴 시가 여러 개 실려 있는데, 아마 오수채가 개성읍지, 아니 이 송도기행첩과 개성읍지를 다시 속편으로 이렇게 내게 된 것은 오수채의 이 문인으로서의 실력, 자기 시를 이 개성읍지에다가 여러 편 넣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이제 송도기행첩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이 시는 그 송도 송도읍지 속편에 이제 실려 있는 글이고, 이 글도 이제 송도읍지에 실려 있던 박은의 이제 박은의 그 대흥사 시, 아니 관음사 시죠. 그러니까 관음사 시지만 관음함이 바로 이제 이 박연폭포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박연폭포를 노래하는 시이죠, 내용은. 그래서 아무튼 이 송도속지 1권을 오수채가 주관해서
화첩을 제작한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 오수채가 쓴 박연하고 이 화첩의 모든 그 지명 제목은 다 오수채가 썼어요. 그래서 오수채 이거 혹시 오수채가 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강하게 주장은 제가 못했습니다. 어쨌든 박연의 오수채 자기 박연 폭포의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호일홍해서 이제 자신의 그 하나의 호를 또 찍어놓은 게 이제 오수채 도장과 함께 그림에 있는 유일한 이 낙관이죠. 어쨌든 그 어떤 송도 속지에 올린 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그 그림을 오수채가 아마 개성부 화원 혹은 이제 서울에서 파견된 화원에게 부탁을 해서 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수채 시와 이제 강세왕의 시 그리고 이제 이 그림마다의 그 지리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필치는 거의 강세왕 글씨에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날 보면 강세왕은 좀 다른데 이런 생각도 갖게 하고 어떤 날 보면 강세왕이 썼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또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글 쓸 때는 자세히 못 봤는데 화폭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 수정한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수정할 때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종이를 박박 지워서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줘서 아무튼 이것도 약간 의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태안을 그린 거죠. 태안 창고와 그 다음에 이제 태안의 실령들을 네 폭으로 나누어서 이 화첩의 뒷부분에 그리고 있어요. 같은 종인데 절반을 나누어서 반절씩 이렇게 개성의 명승들을 절경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박연폭포가 있는 대흥산성 왼편 아래쪽, 그러니까 서남쪽에 위치해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려 태조 왕건의 태를 묻은 곳으로 이제 유명하고 그 태를 묻은 공간을 이제 아마 이 18세기 이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이 태안 지역의 실경에 대한 글이나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건 아마 고려에 대한 생각을 조선 관료들 혹은 조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조선 왕실에서 생각했던 고려 왕실에 대한 지우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태자도 태실 할 때 태를 왕건의 태를 묻었던 그런 그래서 이제 왕건의 이 건투를 기원하는 그런 행위죠. 그 태자를 클 태자로 바꾸어서 편안한 태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명을 할 정도니까 그 왕건의 그 유적 찾아지지 않고 어쨌든 아주 그 형식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큐비즘 스타일의 그 풍경, 바위나 산세를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화첩의 발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 화첩의 발문인데 이거를 그 동안은 이제 다 강세왕이 쓴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글씨가 아무리 봐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세기 후반 누군가가 추가해서 써놓은 거죠.
오제로부터 시작해서 세인이 증일 목격해서 이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화첩을 다시 살피면서 이제 확인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 발문 후기에 맨 끝 부분에 종이를 오려냈어요. 그래서 이만큼 오려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발문을 쓴 이 후기를 쓴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될 부분에 그 도장을 잘라버렸습니다. 뭐 자른 이유는 뭔지 잘 가늠이 안 되지만 일단 이거를 이제 표암 강세왕으로 만들기 위한 한 시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첩이 강세왕 그림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한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 도장이 누군지 그냥 도장을 지웠으면 뭐 엑스레이라도 찍어서 찾을 텐데 아예 싹 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왕의 이 송도기행첩이 강세왕이 아니고 송도기행첩이 강세왕 그림으로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아주 파격의 이런 서양화법이 뚜렷하게 수용된 대표작으로 이렇게 거론이 돼 왔었고 아무도 의심을 그동안 박사 논문, 석사 논문이 여러 편 나왔는데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강세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1970년이니까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송악산이죠. 개성의 송악산이고 개성의 남문, 남대문이고 거기에 이제 종이 걸려 있고요. 종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성시가 큰 길은 지금 포장돼서 남아 있고요. 약간 제가 가서 이 그림과 같이 맞춰서 사진을 찍어야 정확하게 될 텐데 이제 기존에 그 개성을 다니는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제 생각대로 이렇게 찍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송도기행첩에 왜 관심이 없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실제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본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유용준 교수 문화청장 하실 때 그때 갈 기회가 마지막 있었는데 가기로 하고 며칠 전에 가기로 준비한 확정한 날 며칠 전에 그 일이 벌어져서 못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개성 전체 시가로부터 송악산으로 이루어진 큰 풍경을 그린 셈이죠. 지금 오른쪽에 그 북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의 풍경이 약간 각도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죠. 그다음에 남대문에 종이 걸려 있고 남대문에 종이 걸려 있고 지금은 이제 복원이 돼서 문이 복원이 돼서 이 문 안으로 종이 들어왔고 전에는 이제 종루가 따로 별도로 있었던 것 같고요. 상당히 그 서양화법 그래서 개성이 어쨌든 중국과 문물 교류를 하는 그런 주요 지역으로 서양화법이 일찍 개성 지역 화가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성 그림으로 유명한 게 이 만월대를 이제 남북한이 남쪽 고고학자들이 올라가서 발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1804년에 김홍도가 그린 그 개첩이죠. 기로세연 계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804년의 그림이고 64명의 그 노인들, 70 먹은 노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거의 궁중 기로연의 버금가게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잔치 주변에 여러 가지 주변 행사들이 주변 사람들의 그 즐기는 모습들이 그려진 아주 김홍도의 대표작이죠. 그리고 송악산을 측면으로 원근감, 깊이감을 잘 내고 한 그 대표작 김홍도 대표적인 그런 기록화이면서 이제 회화적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그림이죠. 여기 이제 두 개의 큰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은 여기 지금 감춰져 있고요. 그 계단 위로 이제 송악산이 전개되고 김홍도는 그걸 상당히 측면으로 그죠? 사선 부감한 측면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측면으로 송악산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김홍도가 가보지 않고 바쁘니까 그냥 그린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장면에다가 송악산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릴 수 있죠. 제가 아무튼 개성 송악산 이 만월대 발굴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린 건데요. 이런 정도에서 약간의 사선으로 오른쪽 사선으로 봤으니까 산이 제가 그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대응사 그림이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투시도법 실력이 이제 엉망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지금 대승당 지금 여기가 이제 대응사가 복원된 곳인데요. 여기가 대승당이에요, 원래 대승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 아니 대승당은 오른편에 있고 그 대웅전이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원래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곳이 대흥사 본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대승당짜리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송악산 천마산의 풍경이 보이고요. 재밌는 게 이제 오른쪽과 왼쪽 건물의 이 투시도법이죠. 투시도법은 썼는데 대웅전은 밑에서 올려다 봤고 그래서 공포 장식이 훤히 드러나 있고요. 대자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오른편은 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지붕을 그려서 대단히 어색하죠. 그래서 아무튼 같은 장소에서 그렸는데 대웅전은 밑에서 올려보고 그다음에 맞은편 건물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다음에 대승당이죠. 대승당은 또 정면에서 이렇게 보고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주악대로라고 하는 그 개성의 그 큰 길을 그릴 때는 투시도법이 대충 맞았는데 여기 와서 확 그 실력이 뽀록이 나 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화첩이 가진 또 맹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정규 화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대승당인데 모두 이제 이방원 그죠? 태종의 아들인 태조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의 유적지가 되죠. 바로 여기 이제 대승당이 이제 그 유적지의 중앙의 그 유적인데 지금 건물을 어색하게 그렸죠. 기역자로 약간 사선으로 그렸는데 앞에서 본 박공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정면으로 보이면 이 측면도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요 왼쪽 편 지붕의 측면의 기울기를 보면 이 지붕이 이렇게 돼야죠. 이걸 제가 그려봤는데 원래 이렇게 돼요. 투시도법에 의하면 이렇게 지붕이 내려오고 왼쪽의 지붕이 살짝 측면 박공이 함께 보여야 이 투시도법에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싹 오려버렸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강세왕이 건물을 어떻게 그렸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세왕은 투시도법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요 투시도법을 대충 맞춰서 그려본 제 스케치하고 지금 강세왕이 그린 이 금강산 화첩의 그 관아, 금성 관아의 이제 건물인데요. 지금 왼쪽 삼각형 박공이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측면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표현을 보면 강세왕은 이 투시도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걸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훈련된 사람. 특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미술교사를 한 1년 반 했는데 학생들한테 이 투시도법식의 건물을 그려보라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려요. 대부분.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그려내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또 약간 지멋대로 그린 그런 그 지역 화원의 솜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세왕은 제가 그린 투시도법을 적용해서 그린 그 각도대로 딱 맞추어서 그리고 있어요. 왼쪽 측면이 살짝 보이는 형태로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침 또 유명한 세안도의 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김정희는 이 도법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정면에 보이는 지붕의 각도하고 저 뒷면에 가서는 이 지붕의 각도가 볼록 직선적으로 서버리고 창은 전체적으로는 오른편에서 이렇게 본 모습인데 창은 또 왼쪽에서 본 창의 측면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큐비즘적인 해석을 했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강세왕까지는 훈련된 도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김정희는 이제 훈련하지 않은 도법으로 건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로 이제 여기에 적용하면 송도기행첩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도법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건 지금도 미술대학에서 그다음에 구상 작업을 하려면 이 도학 학점을 따야 됩니다. 그죠? 도학 학점이 있어서 훈련을 이렇게 이 투시도법적인 시선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송도기행첩이 가진 강세왕과 다른 그런 화가가 그린 것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이방원의 이름이죠. 태종대 그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세 사람의 문인 관료고 두 사람의 동자가 있고요. 한 사람은 옷을 벗었고 한 사람은 발만 벗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가가 되죠. 이런 화법은 이제 우리 동양화식 구성 방식 그림 그리는 사람이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린 대표작이고요. 아주 바위의 번짐 효과와 그 다음에 이제 먹선으로 스케치를 해놓고 그 위에 호분을 덧칠해서 그 농담 변화를 혹은 액센트를 살려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약간 흥건한 그런 뿌연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도화서나 이런 데서 훈련되지 않은 그런 화풍을 독창적인 그런 화풍을 보여주죠. 그 외에 이제 산성 남쪽 남문의 모습이고요. 상당히 멀리 산성 너머로 멀리 보이는 풍경들을 아주 제법 스케치를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담 서경덕이 시를 즐겼던
공간의 그 건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벼운 필치로 이렇게 풍경을 소화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석담. 하여튼 상당히 늘 표암 이 송도기행첩을 얘기할 때는 하여튼 이 큐비즘과 그 연결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 아주 독창적인 그런 우리 전통적인 그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법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강세왕이 어떤 산수화에도 이런 그 파격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죠. 강세왕이 가진 인간상하고 또 매치시켜 보면 그냥 착한 선비, 술도 잘 안 하고 그런 인물이었던 거에 비하면 이런 파격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무튼 백화담, 청심담, 마담. 요 마담은 마침 그 실경이 있어서 제가 그려봤는데, 마담의 그 사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펼쳐서 재해석해서 그린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도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고 흰색 호분을 더 그린 거죠. 우리 이동찬 선생이 이 화첩을 이제 위작으로 19세기 말 20세기 거의 20세기 초의 그림으로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인데, 요거 이제 납성분이 썩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건 제 눈으로 확인해도 납성분이 썩은 건 아니고 그냥 물감질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걸 세심하게 이렇게 분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납이 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의 이제 개성 송도기행첩의 이제 그 중심이 박연폭포인데요. 바로 박연폭포의 장면을 아까 겸재정선의 박연폭포하고 달리 폭포가 위로 갈수록 좁아들었어요. 그죠? 서양화의 투시원근법이 송도 전경도와 같이 상당히 이렇게 적용을 잘한 거죠. 그거는 이제 이 개성이 가진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서양 문화가 이렇게 일찍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하고도 같이 간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들이 다 그려지고 박연폭포까지 끝나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 오수채와 강세왕의 그림에 대한 화제 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폭의 태안 실경, 그 사이에 이제 화첩의 후기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요거가 이제 논문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예 시대가 딱 떨어지는, 그 지금 그림하고 상당히 이렇게 떨어지는 이 그림이 이제 전체 내용은 그냥 상당히 알려지지 않다가 후기에 와서 이렇게 드러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화첩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기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 이제 잘라 버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강세왕 그림이 된 거죠. 그 태안실경은 바로 이런 그 천마산을 배경으로 한 아주 어떻게 보면 큐비즘 같은 그런 느낌도 날 정도로 바위가 아주 새로운 그런 기법, 음양을 표현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죠. 안 가보고 이거 보고 그렸는데, 제가 안 가보고 그린 그림을 처음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송도 기행첩 때문에. 아무튼 이런 풍경을 이제 재해석해서 그린 송도 기행첩의 마무리고, 정말 큐비즘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이 천마산 석벽을 보고 이렇게 해석해서 그린 거죠.
거의 이 방향이 조금 달라서 비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질감, 입체감과 이런 표현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큐비스트로 이렇게 상당히 각광을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발문이 있고 이 화첩이 1757년 개성에서 그린 것으로 이제 밝혀주는 그 글은 이 연객 허필 표암 강세왕의 친구죠. 연백 허필이 그린 묘길상 그림과 석탑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석등이죠. 이 그림 원래 이런 석등과 이 마애불 좌상인데 이 허필은 석탑으로 했는데 사각 석등이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화첩이 1757년에 그린 것으로 이 강세왕 그림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 시기는 되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허필과는 관계없고 강세왕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비교 대상은 화풍의 비교 대상은 인물이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든 바위든 그 다음에 이제 미점산수든 오른쪽이 표암이고 왼쪽이 이제 송도기행첩이죠. 이런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표암이 그린 이제 금강산 화첩 단원풍으로 그리기도 하고 자기 개성을 살리기도 하고 한 화풍하고 또 비교를 해봐도 지금 강세왕의 피금 정도하고 입체감을 내는 그런 방식이 워낙 다르죠. 그러니까 화법을 배운 강세왕하고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그려진 이 송도기행첩하고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무튼 이런 그 송도기행첩은 당시 같은 시기에 해동지도 속의 송도 그림하고 상당히 느낌이 비슷해서 이 시기에 송도 화원이거나 이제 중앙 화원이 파견돼서 그린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송도 표암 선생 유적 성제 제첨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이 글씨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글을 발표할 때는 이걸 유심히 안 봤는데 유심히 봤어도 좀 얘기하기가 어색했는데 여기 성제라고 사인된 글씨의 형태하고 지금 여기 표암 선생 유적이라고 한 거에 성제 글씨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이 표제도 좀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난히 화첩 안에 상태하고 겉표지하고 많이 달았죠. 많이 다른 게 연대가 차이가 커서 아마 표지를 다시 언젠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암 그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강세왕이 그렸다고 이렇게 알게 된 박연폭포는 겸재 정선의 박연폭포하고 늘 비교하게 했고 이런 강세왕의 그 실경을 그리는 눈이 김홍도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그동안 해왔고 저도 그렇게 글을 엄청 써왔는데 이제 그걸 다 바꿔야 될 때가 왔죠. 근데 저는 책이 재판을 찍는 일이 없어서 저는 못하고 갈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하이라이트죠. 한국미술의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유홍준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미술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기묘한 그 주제여서 난 30년 동안이라고 그럴까? 문화유산 답사기 그 발간 이후 어디 강연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했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30년 전에 얘기할 적에와 지금이 많이 달라요. 30년 전에 얘기할 적에는 우리 문화도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택했는데, 이 오늘날에 와가지고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종의 문화적 열등의식이라고 그럴까? 그 다음에 식민 잔재로부터 받아왔던 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들어갔고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한류의 흐름을 영향을 받고 문화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주제는 같으면서 내용은 달라진 걸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까지 우리들이 한국 역사를 배운 것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맨날 다 전쟁해가지고서 피해본 얘기들로 얼룩이 져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졌을 적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지배받은 것은 일제 35년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원나라의 경우에 언제 우리가 칸의 지배를 받았어요? 대원제국의 사위나라로 대접받으면서 충렬왕, 충선왕 우리 왕들이 다스렸죠. 그리고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선 이 지도는 내 연구실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는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아시아 지도인데, 내가 30년 전에 파리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만 보면은 아침에 그 연구실 와서 기분 좋아요. 한반도를 이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우리 영토가 작다고 하는 그 컴플렉스를 완전히 이 지도 하나가 바꿔주는데, 이 우리 영토가 좁다고 하는 그 문제도 세계사적으로 시각에서 보면은 달리 얘기합니다. 라이샤와의 이스트에이시아 책에 코리아에 관한 첫 문장입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오히려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고,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위로 오려서 유럽에다 던져놓으면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정도가 클 뿐이고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계사적인 그 시각 속에서 봤을 적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우리 구석기 시대 이 PPT를 새로 만든 걸로 안 보내놓고 지난번 거를 가지고 틀었다. 혹시 다시 받은 걸로 그냥 하자. 우리도 구석기 시대가 또 있어야지 없으면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가 현재 유적지가 124군데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연천 전곡리 유적지예요. 여기에서 에슐리안 주먹도끼 핸드엑스가 발견된 것이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꿨어요. 근데 이 에슐리안 핸드엑스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1978년 3월 달에 동두천에 근무하는 그렉 보엔 하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인디아나 대학 고고학과 2학년까지 다니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기상관측병으로 동두천에서 근무했는데, 동두천 바로 위가 전곡리예요. 이런데 취미가 있어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내 책에는 안 썼지만은 PX에서 노래하는 미스 리하고 연애를 하게 돼가지고
둘이 여기 와서 그 데이트를 3월 달에 하는데 그 코펠에다가 커피 한 잔 끓이려고 돌멩이를 주워오는데 그 미쓰리가 들고 오는 돌멩이가 자기가 수업 시간에 본 거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대충 주워가지고 저 애슐리안 핸드엑스의 전문가인 프랑스의 보르드 교수에게 박스에 써서 보냅니다. 그분이 이걸 보고 놀래서 당장 가고 싶은데 내 스케줄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세계 고고학지 대회에서 만난 김원룡 교수에게 신고하라고 해서 김원룡 교수가 4월 달부터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발굴을 해가지고 세계 고고학계에 큰 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김원룡 선생이 93년에 돌아가시면서 발굴을 끝내지 못해서 나를 화장해서 전곡리 유적지에다가 뿌려달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고 이 까만 대리석에다가 저 내용을 이렇게 써서 해놨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랍니다. 그렇게 함부로 뿌리는 거가.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글을 쓰면서 이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꾸는 유적지를 이렇게 해놓고 사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썼는데 그만 내가 문화재청장이 돼가지고 결국 그 당시 손학규 지사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 연천 전곡리에 선사 박물관을 국제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약 300명의 그 응모 작속에서 프랑스의 아눅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 선사 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머신이라는 주제의 이 작품이 돼서 시공이 됐습니다. 이거를 준공할 적에 제가 보엔하사 어디 있는지 좀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또 공무원들이 대단해 또 찾았어. 그래가지고 부부 초청을 했더니 그 미쓰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쓰던 그 발굴할 때 쓰던 삽을 여기다가 기증을 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가면은 여기서 선사시대 축제가 거대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 이 애슐리안 핸드엑스는 그 하버드 대학의 모비우스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우리 구석기 시대 석기의 시작이 호모 하빌리스가 250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150만 년 됐을 적에 저 주먹도끼가 등장을 해서 이게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그 양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날이 있어가지고 그 가죽을 벗기기도 좋고 찌르기도 좋고 또 집어던지기도 하고 해서 그 고고학자들이 당시에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기능을 했고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 쥐고 다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핸드 엑스를 꼭 들고 다녔다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이 처음 아래쪽에 생 아슐 지역에서 발견돼서 애슐리안 핸드 엑스인데 이게 유럽에서 이란 거쳐서 간다라 지역까지만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이쪽 한국, 중국 쪽으로는 집게의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모비우스 학설이에요. 그 학설의 근저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우수했다 이거죠. 구석기 시대부터. 그랬는데 그게 전곡리에서 나와서 그 학설은 이제 다시는 얘기하는 일이 없게 돼버리고 그 세계 고고학 지도에 전곡리는 반드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세계 학회에서 그 학자들이 불러가지고 학회를 열 적에 이 루시라고 하는 그 원시인 유골을 발견한 버클리대의 클라크 교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는 27만 년 전 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하고 갔던 기념비적인 그 유적입니다. 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면은 9,000년 전부터 제주 고살리에서부터 양양 오살리로 해서 쭉 이렇게 오다가 결국 6,000년에서부터 3,000년 사이는 빗살무늬 시대입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빗살무늬인데 그 인간이 참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근친간의 결혼을 짝짓기를 하면은 후손의 기형아를 낳고 나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조교의 혼을 부족 외에 혼을 했기 때문에 이 부족과 저 부족이 통혼을 하면 이 부족은 또 저쪽하고 해가지고 생활 문화가 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세계 신석기 문화는 몇 가닥의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고 이란식, 중국 있는데 우리는 알타이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신석기 문화 전통을 갖고 있어요. 이 신석기 그 빗살무늬 토기의 전통에서 저 빗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아름다워라고 한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왜 빗살무늬냐 하는 건 그대로 남잖아요. 근데 신석기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몇 가지 특징에는 샤머니즘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청동월이라든지 나무를 숭상하는 토테미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생명체에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이 있는데, 그 애니미즘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 강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그 생선이 잡히기를 기원하는 어골문이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모든 문양에는 그것의 근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골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학원 졸업생 중에 이성락 박사 피부과 의사 선생이 그 우리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그 선생님 들으면서 저에게 한 얘기가, 저게 있어서 들기 편했을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되는데 미보다 중요한 건 용입니다. 그것이 첫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빗살무늬 토기를 만드는 과정은 엿가락 같은 거를 팽 돌려가지고 코일링을 하든지 링 빌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깨지면 수평으로 깨지는데 대각선으로 그으니까 문양대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연결해주는 그 효과도 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가 6,000년 전에서부터 3,500년까지 약 2,500년 동안 변함없이 저 문양을 썼다고 하는 그 지루한 매너리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신석기 시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질문을 할 만한 겁니다. 문화는 어찌됐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그 미술의 내용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다가 이 3,500년 전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와 같이 납작바닥에다가 번개무늬의 구름 문양 또는 빗방울 문양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석기 유적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구대 안각화입니다. 반구대 안각화의 그 고래 조각에서부터 저쪽 동물까지 나오는 이 70년대 초에 발견되고 여러 그 연구가 있어서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신석기 시대, 최소한도 5,000년 전의 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술사가가 밝힌 것보다 고생물 학자들이 그렇게 고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연장으로 어떻게 고래를 잡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고생물 학자, 지질학자들이 얘기가 이 태화강 상류가 여기가 옛날에는 바다였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고울산만이라고 그래요. 현재의 울산만이 아니고. 근데 이 울산만 일대는 지금도 고래가 많이 잡히는 포경 산업하는 곳이고, 고래들이 생리상 저 생태상 이 연안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쪽으로 몰아 넣어 가지고 결국은 나가지 못하게 해서 좌초시켜서 잡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여기에 어책 같은 거를 해놓은 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래들이 나오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고래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거는 향유 고래를 그린 거고 이거는 뭐 긴 꼬리 무슨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구별을 해. 그리고 이 위에 그 새끼 고래가 있는 거를 미술사에서는 새끼를 뵌 고래라고 했는데 그 생물학자들은 고래는 새끼를 낳으면 등에 위고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애니미즘에 의해서 여기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열 적에 그 다산 풍요를 기원하면서 하나씩 새겼던 거죠. 그거는 알타미라나 라스코 동굴벽화에서도 사냥 나가기 전에 그 들소를 그린 거와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한 거였어요. 그게 시대가 내려갈수록 고래는 적어지고 육지동물로 돼지나 사슴 같은 동물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어로 사업에서부터 사냥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신석기 시대의 그 당당한 그런 유물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는 지금 부여 송궁리에 복원해 놓는 일본 요시노가리를 그 본받아서 이렇게 복원해 놨는데 실제로 이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온 거가 없어요, 거의. 그 이유는 청동기 시대 무덤은 고인돌인데 고인돌은 많아도 집자리는 발견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그때 사람이 살던 데는 지금 사람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얼마나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송궁리는 마을 전체가 흙으로 한번 덮이는 바람에 이와 같은 그 자취를 갖게 되는데 이 북방식 고인돌의 미송리형 단지에 비파형 동검이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입니다.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남방식 고인돌의 송궁리형 고구마처럼 생긴 단지에 한반도식 세형 동검이 나오면은 그 남쪽의 진국의 그 모습 문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청동기 시대의 문화예요. 이 청동기 유물로서는 그렇게 뛰어난 것은 없지만은 그 당시 민무늬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보다 좀 조형적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떨어진 게 아니고 훨씬 기능적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퍼졌다 하는 점에서 질그릇의 문화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고인돌도 강화도 부근리, 고창 상감리, 화순 춘향에 있는 세 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인 그 유물입니다. 이 세계 고인돌이 단위 면적이 가장 많은 게 한반도입니다. 남한에 3만 기, 북한에 15,000기, 약 45,000기가 확인돼 있는 겁니다. 없어진 거 말고 남은 것만 그래요. 근데 이 고인돌의 분포를 보면은 요동지방에서 산동반도 황해변에 있고 규슈로 돼 있고 요동반도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가까운 곳으로 퍼져 있어서 이 고인돌의 기원에 관해서는 남쪽에서 왔냐 북쪽에서 왔냐를 따지다가 요즘에는 자생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특히 북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 있는 돌멘 문화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유럽에 있는 돌멘 문화는 우리보다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문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갖고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이 1000년 후에 우리로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줄긋기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직 킹덤으로 가지 못하고 치프덤 시절에 이와 같은 그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중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철기 문화까지 들어오면서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0년 후에 한나라가 그 뒤를 이어가면서 이제 중국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지도 그거는 오늘날 청나라 지도를 이어받은 거고 전통적으로 한족이 갖고 있는 영토는 요겁니다.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영토는 요만합니다. 그게 남북조 시대 때 넓어지고 원나라 때 넓어지고 청나라 때 넓어진 건 이민족이 지배할 적의 중국 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한나라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이래로 자기들끼리 싸울 적에는 이민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큰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외교 국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만리장성과 고비사막으로 빼놓고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요동에 한사군을 설치한 거가 낙랑진본 임둔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사군이 성격이 뭐냐, 완충지대냐, 뭐 식민지냐 하는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그 분분한데 중요한 건 한사군이 요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서에도 한사군이 있어요. 무의, 장액, 주천, 도난까지 있는 것이 그게 하서 한사군이에요. 같은 시기에 광동성에서 하노이까지는 한국군을 두게 됩니다. 한사군은 400년 만에 그 미천왕이 이제 완전히 한나라 멸망 이후 쫓아내지만 한국군은 900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서 한사군은 계속 저 투르판 키질 쪽으로까지 이동을 해요. 이 중국 입장에서 나라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외교 국방에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있는 이 이민족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외교 국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둔 바로 그 해에 하노이에는 안남도호부를 두게 되고 그리고 투르판 키질에는 안서도호부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고구려 이민 갔던 고구려계 장군 고선지가 안서도호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한사군의 성격이 뭔가 하는 거가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침입해 온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청나라 이후에 그거고 그래 이와 같이 그 낙랑이 요동에서부터 평양까지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BC 1세기에서부터 고구려 멸망까지 700여 년을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그리고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700년 동안 삼국만 존재했던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시대는 어떻게 가르든 이름을 달리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0년 무렵이 됐을 적에 삼국 플러스 가야로 돼 있었고 그 전에는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될지 모르고 서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고대 국가로 가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죠. 이제는 부족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거는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서로 합쳐가지고 힘을 키워야 되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때를 열국시대라고 그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어떤 역사학자는. 근데 그때는 나라가 아니니까 말이 안 되고 삼국시대 초기라고 얘기하고 토기 삼국시대라고 얘기해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김원룡 교수는 원삼국시대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프로토라는 개념이죠. 삼국시대로 가는 기원에 해당하는 시기다. 그 기원으로 가는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오리영 토기하고 쇠뿔 손잡이 단지입니다. 이 유물들이 우리에게 그 다가오게 된 게 80년대 초에 들어와서야 우리에게 알게 돼요. 저 오리영 토기가 처음에 신기하게 생긴 저것이 누가 가져와 가지고 박물관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박물관에서 유물 감정을 하면은 고고학자들이 이건 난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하는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감정이라는 게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건데 그런 걸 본 일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소리가 나올 수뿐이 없죠. 근데 저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울산, 포항, 창원, 마산 이 지역이 80년, 70년대 말에 그때 공장지대를 지으면서 그 당시 문화재 보호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사하다가 유물이 나오면은 신고하기로 했는데 단 한 건도 신고한 게 없고 나오면 무섭게 불도저로 밀어버렸죠. 왜냐하면 그 신고하면은 공사가 중단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저걸 빼서 팔아먹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도둑놈이 애국자예요. 불도저로 밀어놓은 놈은 민족 문화유산을 다 없애버렸잖아. 어찌됐든 이 도굴꾼 입장에서는 참 한심한 거야. 선생들이 말이야 공부는 안 해서 모른다 소리만 하고 남의 상품적 가치를 이렇게 없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1983년에 경산 임당동 고분에서 발굴하는데 저 오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 이후에는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나도 있는데 해서 지금 현재 각 박물관하고 개인에게 한 100마리의 오리가 지금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이 원삼국 시대의 이 그릇은 앞 시대하고 달리 회흑색으로 독입니다. 가마 속에서 구워냈어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로 들어가니까 철도 녹이는 시기니까 이제 아주 경질 도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였고, 그리고 모든 샤머니즘의 태양의 신을 모시는데 우리는 때만 되면 날아왔다 때만 되면 날아가는 청동오리를 태양의 메신저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오리 거룩한 모습에 개관이 달려있는 오리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솥대도 거기에서 기원하고 있고 청동기 문양 속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당당한 조형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창원 다월이 유적은 문화재청에도 문화재 사범 단속반이 있는데 어느 도굴꾼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저 희한한 것들을 갖고 오는 것을 파악하고 그 사람한테 당신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깃발을 꽂아서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은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조사하겠다. 알려주면은 앞에 거는 다 묻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일주일 후에 창원 다호리에다가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파봤더니 완전히 다 도구를 해갖고 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때 발굴을 맡았는데 그 관을 드러내니까 그 밑에 진짜 유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다호리 유적의 전설적인 유물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 원삼국 시대 낙동강변을 주변으로 했던 유물의 역사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국가로서 등장하는데 압록강 20년 전에 단동에서 길림성으로 가는데 뗏목이 이렇게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뗏목을 볼 수 있는 게 참 행운이었어요. 길림성 집안에는 이와 같은 돌무지 무덤이 13,000기가 퍼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통구 우산하에 3,000기가 모여 있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와 같이 광개토대왕비와 호태왕릉, 그다음에 장군총으로 장수왕릉으로 생각되는 장군총이죠. 근데 인간의 삶의 풍습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래 풍습입니다. 장래 풍습이 바뀌었다면 모든 게 다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생활 문화가 21세기 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례 문화에서.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지 집에서 장례 치르는 일 없습니다.
그 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로 문상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경우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요담에 생활문화사를 쓰면은 그 20세기, 21세기로 가는데 생활미술 생활의 에포크 라인은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의 등장에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는 영안실이었잖아요. 자기도 죽을 거면서 그렇게 음산하게 해놓고 살아왔던 건데 이제 우리 생활문화가 그걸 용서를 안 하고 지금과 같은 예식장에 준해서 장례식장으로 갈 정도로 발달을 했습니다. 고구려에 이런 돌무지 무덤의 전통이 이 안악사모분 356년 동수무덤이냐 미천왕릉이냐 하는 이 초상화 중심의 벽화에서 408년 덕흥리 무덤, 유주 자사의 무덤 이 두 개하고 모두로 총 세 개를 빼고는 누구 무덤이라고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게 95개가 남북한 합쳐서 발견됐고 그리고 평양 인근과 길림성에 있는 거 62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그래서 이 이후는 미술사 쪽으로 해결하는 수뿐이 없는데 크게 보면은 처음에는 초상화 중심으로 만들어지다가 100년 후 되니까 생활 풍속도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춤무덤, 씨름무덤 그리고 사냥하는 그림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피장자의 모습은 작게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사신도 무덤으로 가고 고구려는 거기에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수렵도 경우에 정말 잘 그렸죠. 그 도상의 유래는 뭐 한나라 때 화상전에서 오고 했지만 그거를 발전시켜서 이렇게 배사법으로 쏘는 거 이런 거는 뭐 그건 고구려 사람들의 능력이죠. 근데 문학이든 미술이든 심지어는 강의든 실력 있는 사람이 갖는 특권이 유머 감각이에요.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고 하는 거는 그분이 대가라고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실력이 있다는 거에 증명이지. 그러니까 내 강의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씩씩 웃겼다는 건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경우에 죽음의 공간을 그리면서 사냥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365일 씩씩해요? 어저께 과음을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있는 고구려 청년 하나가 이 뒤에 쫓아오는데 이런 그림을 그 구석에다가 그려놓을 수 있는 에피소드 처리는 그건 엄청난 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가 장수왕 때의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사신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기 왔는데 김원룡 교수의 얘기죠. 모든 하나의 양식은 생성에서 발전해서 소멸의 과정이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소멸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죽은 거가 되죠. 그 사고는 수나라와의 30년 전쟁 속에서 수나라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건 수나라만 망한 것도 아니고 고구려도 이미 지쳐 있는데 나당연합군이 들어와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신라의 그 고분 문화에서 이 고분들은 대개 마립간 시절에 5세기 4세기부터 5세기 마립간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데 경주 다운타운에 일본 사람들이 일련 번호를 한 거가 155개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번호를 우리 유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저 신라 무덤은 알다시피 돌무지 덧널 무덤이 돼서 지하에다가 시신 안 치고 부장품 넣고 덮은 다음에 자갈로 다 놓고 흙으로 봉분했기 때문에 봉분이 무너지고 나면 자갈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도굴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1921년에 금관총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그 경주역이 생기면서 역세권이 생기니까 한 사람이 그 가까이에 노서동에서 지하실을 파다가 발견한 거였어요. 그리고 23년에 그 옆에 있는 거에서 금룡총이 나왔어요. 김하의 인물형 토기도 거기서 같이 나왔죠. 26년에는 경주역에 기관차고를 하나 진다고 하는데 돌하고 흙을 어디서 파올까 하다가 그지 말고 무덤 하나 푸자. 그래서 퍼갔는데 거기서 금관이 나왔어요. 그게 서봉총이죠. 그렇게 세 개가 일제강점기에 나왔어요. 근데 금관총에서 나온 금관이 우리는 금관만 중요시하는데 금관총에서 나온 유물이 14,000점이고 금귀걸이 금팔찌 그 무게가 7.5kg이에요.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정식으로 발굴한 적은 없는데 1971년에 경주 종합개발 보문단지에서부터 불국사 복원, 안압지 복원 전부 총 작업을 할 때 경주의 무덤 하나를 제대로 발굴해서 거기서 금관이 나오면은 거기를 전시관을 지어서 교육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삼자. 그리고선 이제 발굴을 하는데 이 금관이 왕관이냐 아니냐, 또 의식으로만 썼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썼냐, 이거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분명히 왕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금관총은 15살 먹은 아이였고 서봉총은 여자였어요. 더군다나 황남대총에서 나온 거 보면 여자는 금관인데 남자는 금동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규명 제대로 안 됐지만은 금관이 나올 적에는 아까 같이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된 게 아니고 그 금관의 관태가 실제 썼으면은 이마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다 턱 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윗꼭지에 나무하고 사슴은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시신을 염하고 얼굴을 감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규명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뭐 그 당시 이제 유신 독재에 들어갈 때인데 금관이 안 나오면은 큰일 나지. 그래서 이 황남대총이 길이 120m, 폭 80m, 높이 23m, 24m, 98호분 저거가 금관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저거를 발굴하자 했는데 그 당시 발굴단이 여태까지 이 무덤을 직접 파들어간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 수술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 앞에 있는 155호분 요 놈을 먼저 시험 발굴하고 이걸로 하자. 그래서 1년에 걸쳐서 155호분을 먼저 발굴했는데 거기서 금관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천마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황남대총에서도 엄청난 그 유물이 나오게 되죠. 황남대총이 38,000점의 유물이 있는데 토기만 깨지지 않은 게 1,500점이고 깨진 것까지 합치면 5,000점이에요. 그 경주박물관에서 그 10년 전에 황남대총의 창고까지 전시를 했어요. 있는 총량을 보여준다. 그런데 신문기사 보니까 황남대총의 58,000점의 유물을 다 보여준다고 그렇게 나서 하여튼 전시 가서 그 관장하게 내가 청장 때 38,000점으로 보고받은 데 이번에 어디서 조사해서 2만 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 황남대총에서는 부부 모두 그 흉식이라고 해서 구슬로 된 이 가슴의 거리에 이렇게 목도리처럼 멋있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구슬이 다 깨져서 쉬니까 2만 점이 돼서 이제부터 이제 58,000점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가야 고분에서 보이는 지산동 고분, 참 이 낭만의 답사처죠. 이 가야 고분이 갖고 있는 그 가야 토기는 참 끔찍하게 나와요. 한 무덤에서 나올 적에 저렇게 나오는데, 고령 지산동 고분 아래쪽에 88 고속도로 낼 적에 저게 얼마나 많은 토기가 그냥 불도저로 나갔을지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그 가야의 기대라든지 또는 이 컵, 이형 토기, 이거는 미술사에서도 고고학에서도 더 깊이 다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데, 인사동에 지금 50만 원이어도 사는데 그거를 문화재청에서는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사지도 않고 귀한 줄도 모르고 남이 좋아서 사간다면 못 사가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도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 속에서 새롭게 봐야 돼요. 아니 그 영국 사람이 저거 사갖고 가면 가야를 선전하는 건데, 내가 저 파리에 가가지고 리모주 화장품 사갖고 와서 마누라 주고서 이 불란서에 이런 문화 있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이 우리 유물이 갖고 있는 문화 대사적인 외교관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야가 그렇다고 치고, 백제의 경우에 미륵사 사리함인데, 백제가 뛰어나다는 거는 알았지만은 유물로 보여준 거는 71년 무령왕릉이 처음입니다. 다 도굴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에 금동대학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006년에 왕흥 사리함이 나오고 2008년에 미륵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저렇게 화려했어요. 왕사에서 나온 거는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사리를 묻고 절을 세웠다라고 576년인가요? 연도까지 해서 나와서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백제 유물이 됐죠. 이것이 왕궁리 석탑에서 나온 60년대 나온 저 사리장치는 뭐 여기 불상과 관계돼 가지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다들 60년대 나올 때는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을 보수하면서 넣었다. 저 유물들은 다 통일신라 유물하고의 그런 세련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미륵사 사리함하고 왕흥사 사리함하고 테크닉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게 국적이 다시 백제로 오는데, 저 금강경을 써놓은 금판은 그 스님한테 금강경이 몇 자나 되냐고 그랬더니 5,500자래. 그 반야신경은 280자고, 어쨌든 5,500자를 금판에다 쓰는데, 그 금판에 쓰는 게 대침으로 썼는데, 최종 형태는 이런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백제의 그 예술입니다. 금동향로는 지금 저 부여박물관에 가면은 그 실감 영상으로 해서 그 로비에서 1시간마다 이렇게 디테일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는 다 아닌데, 향로는 향을 피웠을 때가 최종 형태란 말이에요. 저 구멍이 10개가 있잖아요. 봉황 가슴에 둘 12개가 있죠. 그래서 산 사이에서 탁탁 피어나는 그것이 그 청자에 향로의 명작이 많고 국보 보물이 많아요. 그 이유는 불교 국가 시절 절을 짓고 불상을 모셔놓고 대중이 최초에 만나는 건 향로예요. 그래서 향로는 기린형 향로, 오리형 향로, 칠보형 향로, 여러 가지 사자형 향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거는 시험을 해봐도 돼서 시험을 해봤어요. 이게 고려청자 향로의 최종 형태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제가 장인이 존중되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무령왕비 팔찌에 다리가 만들었다고 조각가 공예가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조선시대가 그 장인을 천민시했지 삼국시대는 안 그랬어요.
성덕대왕 신종의 12명의 이름 고관, 총리, 장관 8명 쓴 뒤에 주종 대박사 1명, 차박사 3명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선덕여왕이 황룡사 지을 때 백제에서 아비지 모셔갔죠. 통일 후에 석가탑 만든 무용탑도 부여해서 아사달에 가서 만들었죠. 일본의 기와집이 596년 아스카데라에서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건 백제 와박사가 가서 만들었어요. 참 경을 잘 읽으면 경학박자만 기와 잘 만들면 와박사였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 이날 작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이 김부식은 팩트만 쓰면 되는데 유독 요 문장에서만 8글자를 더 넣었어요. 그게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정도전이 경복궁을 질 적에 궁궐은 화려해야 한다. 안팎으로 왕가의 권위를 보이는 건데 화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짓자는 것은 아니다. 워딩은 달라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백제의 미이면서 조선의 미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중요한 미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술사를 포함해서 학문은 기본적으로 가치 체계를 짓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흩어져 있지만 그거를 한 줄기로 가치 체계를 하면은 불상의 경우에 편연도 나오고 화가의 경우에 그의 화풍의 변천도 보이고 하는 건 일종의 가치 체계예요. 빈켈만이 그리스 고전 미술 연구하고 얼마 두껍지도 않아. 거기에서 내놓은 명제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죠. 에델레 아니팔트 운트 슈틸레 그로세 맞죠? 신준영 선생님. 내 옛날에 공부해서 가슴 아프면 안 돼. 근데 이 말의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알고 아테네를 방문한 사람하고 모르고 간 사람하고 보는 것이 천지차가 됩니다. 그렇죠. 가치 체계를 한 거는 그것을 익힌 사람은 다른 현상을 볼 적에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내력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가 좀 더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되고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백제의 미, 조선의 미의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 이것이 저런 말은 많지만 저 워딩 자체는 내가 다른 데 찾아봐도 없고 비슷한 내용은 있어도 김부식의 말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저것은 정도전이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오늘날도 받을 만해요. 그래서 내가 미술사를 강의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할 적에는 한국 미술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강조를 하면서 해요. 근데 이 얘기를 그래서 꼭 빼지 않고 하는데 이게 전도가 잘 돼가지고 요새 공예가 팜플렛 오는 거 보면은 내 공예의 이상은 화이불치인데 뭐 이러고서는 막 쓴 것도 있는 거 보면 참 기뻐요. 그런 중에 우리 동네 미장원이 있는데 이 아줌마가 미카사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알게 모르게 우리 미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일까지 가야 되니까 내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 그 PPT 자료는 그 뒤에다가 같이 자료집에다가 실었는데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서 세계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문화적 주주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샤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스트 에이시아에서 한국이 빠져버린 동아시아 역사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받은 거가 컴플렉스인데 그게 왜 컴플렉스입니까?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쓰는 놈이 임자지. 그게 남의 거라고 안 쓰면은 그게 민족주의야? 그런 민족주의는 집어버려야 돼요. 내 삶을 멋있게 해야 되는 거지. 다만 유럽은 중심부 문화가 계속 이동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또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갔다 독일로 해서 지금 미국으로 갔다고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 문어발식 확장을 한 중국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영향을 받게 됐죠. 하지만 거기에는 두찌가 갖고 있는 행복이 있었어요. 두찌는 고민할 게 없어요. 첫째 뒤통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청자 만드니까 우리 뒤통수 쫓아가서 청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쉽나요? 고려 말고 어느 나라가 청자를 갖다가 벤치마크 했어요. 옛날엔 그거 컨닝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벤치마크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낙오되지 않고 문명국으로 우리는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서 달라졌어요. 첫째를 해버리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두찌는 첫째 뒤통수만 보고 뛰면 두찌였는데 이젠 지가 앞길을 헤쳐가야 돼요. 지금 삼성의 반도체 해결해 가는 헤쳐나가는 거 그 과정을 봐요. 근데 뒤에서 쫓아오는 놈들도 엄청나게 많아. 잘못하면 걔들에게 추월당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곧장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의 판단은 첫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 때 관성에 의해서 앞에 갔다가 뒤 오면은 두찌가 되는 게 아니라 꼴찌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해버린다고요. 노키아가 왜 망하고 샤프가 왜 망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게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이라고 하는 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몇 조를 집어넣어도 결과가 꽝이어도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상이 7등, 세계 7등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불안한 7등. 그러니까 차라리 뒤에서 둘째를 했을 때 행복이 그리워질 수 있는 그런 그 7등을 하고 있고 또 한류가 흘러가는 거를 여기에서는 잘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또는 신문으로 전해지는 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도 문학에 있으면서 한류가 어떻게 됐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들을 만한 것이 한 5년 전에 BBC 라디오에서 K-팝이 뭔가의 특집을 하면서 음악평론가가 해설을 하는데 아나운서가 K-팝이 뭡니까? 그랬더니 K-팝은 일정한 음악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힙합도 있고 일렉트릭 댄스도 있고 또 댄스 뮤직도 있고 리듬 앤 브루스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장르의 좋은 점을 따가지고 복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 중독성 있게 춤과 함께 다 따라서 할 수 있게 만든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뛰어난 음식인 비빔밥 같은 성격이 있어서 좋은 재료, 영양가 있는 재료를 넣고 맛있는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누구든지 먹으면은 편하고 그리고 실제로 영양도 있게 만든 것이 K-팝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K-팝 형식이 나온 거는 8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는데 그때 그 젊은이들이 서구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컨트리송까지 합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흥겹게 따라서 하게 해서 한국 음악이 크게 변하는데 그때는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한반도에서만 머물렀다가 2002 한일 월드컵 붉은 악마의 떼창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대중문화도 결합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서구 문화를 굉장히 추종했는데, 지나칠 정도로 추종했는데, 그것은 선진 문화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의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그거를 다 위에서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장점을 알게 되니까, BTS 같은 경우 만들 적에, 방시혁이가 만들 적에 어디까지가 민족적이고 어디까지가 한국적이고 어디까지가 유럽적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이 현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여정이 수상소감에서 얘기한 거가,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이 이제 알아줬을 따름인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아나운서가 그 BBC 라디오에서 음악평론가에게 그러면 K-팝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K-팝의 노래의 성격을 보면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지만 거기에 어디 퇴폐적인 거 없고 폭력적인 거 없고 그냥 감상적으로 쓸어나는 거 없이, 지금 우리들은 힘들지만 괜찮아,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페이크 러브를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건강하게 자기를 발산할 수 있게 한대요. 이 점은 비틀즈도 같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K-팝의 미래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들이 더 잘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사람들은 금방 외면할 겁니다. 그건 그네들의 문제지 내가 대답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그 뛰어난 크리틱이 어디까지 얘기해 주는가에 아주 좋은 시범을 봤는데, 네, 이상 다 강의 마치겠습니다.